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성관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증거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상태에서는 식욕이 생기지 않고 낮잠을 많이 자면 수면욕이 떨어져서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잠자리 하지 않은 여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게 됩니다. 성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는 꼬시기 어렵고 평범한 외모인 여자는 꼬시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굶주린 여자는 어느 순간 욕구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만 공략하면 적은 노력으로도 쉽게 여자를 꼬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욕구는 100%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럼 오랫동안 잠자리 하지 않은 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증오를 드러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성관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증거 6가지. 첫 번째, 남자의 스킨십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인다. 남자의 경우 외롭거나 욕구를 느끼면 야동을 보면서 자기 위안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을 하면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욕구를 상승시킵니다. 여자가 욕구 불만이 있다면 호감을 갖고 있는 남자의 가벼운 스킨십에 쉽게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가벼운 스킨십에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여자가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남자의 몸에 가까이 붙는다거나 남자의 팔을 감싸 안거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무릎에 다리를 걸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자가 남자의 바지 위 주요 부위를 만진다거나 남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얹는 등 노골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는 진도를 나가는데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여자의 이런 행동은 넘치는 성욕을 표현하고 싶지만 해퍼 보일까 봐 자제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스킨십으로 인해 빠르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는 자신이 여자를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욕구가 넘쳐서 주체하기 어려운 여자를 잘 선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화할 때 성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오랫동안 잠자리 하지 못해 굶은 여자는 평소보다 성관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 관련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한동안 못해 거미줄을 치고 있다고 자주 섞인 농담을 하기도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 창피한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나 욕구가 넘치는데 해결해줄 남자가 없어서 하는 하소연일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오늘 밤 당신과 잠자리 하길 바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여자가 당신과 진도를 더 나갈 준비가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성관계에 대해 더욱 자주 언급할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라고 말하고 너무 잠이 오면 졸려 죽겠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이처럼 욕구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섹슈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자의 반응을 떠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남자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반응해 준다면 여자와 쉽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툭하면 짜증을 낸다. 이건 솔로인 경우보다는 부부나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나 오래된 연인은 권태기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더라도 파트너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을 해결할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솔로인 경우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부부인 경우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적 불만족으로 인해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처럼 파트너에 대한 욕구 불만이 쌓인 여성의 경우 짜증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노처녀 히스테리도 결혼하지 못하고 욕구 불만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 분노, 공격성 등이 짜증의 형태로 표출되는 거예요. 요즘 급격한 감정의 변화와 기복이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스트레스나 감정 기복이 생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성관계 이후로 수일 혹은 수개월이 지났다면 과민증 비관주의 급격한 태도의 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억누를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인 기본적인 욕구랍니다. 만약 직장 동료나 여사친 중에 유독 많이 짜증을 내는 여자가 있다면 욕구 불만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몹시 외로워한다. 여자는 자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사라진 배우자를 보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는 남자친구와 헤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참지 못하고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욕구라고 부르는데요. 애착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아무리 그런 것에 초연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살아 숨쉬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괴롭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애착욕구의 좌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리들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프거나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막막하고 외로울 때 더 자주 잠자리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한없이 슬퍼질 때는 누구든 위로받고 싶어 해요. 무조건 내 편이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사람에게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며 위로받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니까요. 슬플 때 연인과 잠자리를 하면 내가 이만큼이나 사랑받고 있구나, 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이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울고 싶을 때 연인과의 잠자리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연인과의 잠자리를 통해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위로받을 애인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여자들은 우발적으로 원나잇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음의 공허나 시련의 아픔 때문에 원나잇을 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로 하는 원나잇은 오히려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22살 어양은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여자로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클럽에 가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을 하곤 했다고 말했어요. 24살 비양 역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날 여건은 되지 않고 외로워서 채팅 앱을 통해 대화하다가 만난 남자 원나잇을 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외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잠자리 중독에 빠지거나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나 클럽의 경우 남자들은 주로 친구들과 한번 놀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데 반해 이런 심리의 여자들은 자신이 여자로서 여전히 인기가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자가 잠자리 하자고 제안할 때 자신의 이성적 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남자들은 연애하고 싶은 여자를 볼 때의 기준과 밤에 잠자리 하고 싶은 여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편하고 쉬워 보이는 여자를 찾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난 여자보다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여자를 찾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제안하는 이 남자가 당신에게 한눈에 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처음 보는 남자와의 잠자리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번째 밤에 뜬금없이 연락을 한다. 뜬금없이 여사친이 밤늦게 연락을 한다는 건 밤이 외로워서 하는 행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80%나 된다고 해요. 물론 밤에 연락이 온다고 해서 모두 외로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화나 문자를 볼 때 그녀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여기로 오란 내용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나가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혼자입니다. 왜 굳이 혼자라는 걸 강조하겠어요? 술을 마시면서 연락한 이유 대부분은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남자가 필요하다거나 너무 외로워서 연락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챙겨주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녀가 고민을 말해도 꼭 해결책을 주려고 같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도 고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들어줄 남자가 필요한 것 뿐이니까요. 이처럼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조금의 위로만으로도 당신을 이성적 대상으로 보게 될 겁니다. 6번째, 은근슬쩍 스킨십을 한다. 스킨십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자는 호감 없는 남자와는 약간의 스킨십도 꺼려합니다. 또한 남자가 터치에 예민하다는 걸 여성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은근슬쩍 당신의 몸을 터치한다면 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구가 높아진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이 호감 있는 남자에게 하는 행동 1위가 바로 은근슬쩍 터치하기였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주 상태에서 하는 스킨십입니다. 이건 그냥 술에 취해서 하는 주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맨정신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술에 취해서 가벼운 스킨십을 남발하는 여자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성관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증거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성관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증거 6가지. 첫 번째, 남자의 스킨십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인다. 두 번째, 대화할 때 성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세 번째, 툭하면 짜증을 낸다. 네 번째, 몹시 외로워한다. 5번째, 밤에 뜬금없이 연락을 한다. 6번째, 은근슬쩍 스킨십을 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해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현대사회에는 반대로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 친구가 없고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건 없건 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주로 어렸을 때 친구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고 서로 있는 곳이 멀어지다 보면 1년에 한 번 모임에 누구나 만나다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확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남의 의견에 쫓아가는 대로 해서 친구들이 구성됐는데 이제는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해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친구 관계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서 내가 혼자 있는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친구 관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책을 친구랑 같이 읽을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매일 책을 읽다가 보면은 나는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잡담을 하는 것과 내가 책을 읽는 시간 중에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좋으면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만 돼요. 그분들은 많은 수의 친구들을 갖다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각자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회사의 사장 밑에는 이사 밑에는 무슨 팀장 밑에는 과장 그래서 직원까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지휘 체계를 갖추지 않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수는 대체적으로 100명 이하로 생각하고 대부분은 50명 이하로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30명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도 한 단위가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학교에 가도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다들 10명, 15명부터는 더듬더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의 예를 들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되겠지만 어떤 분의 성공의 기준이 부에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많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정한 부에 이르지 않았으면 나는 실패한 거고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 좋아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작용해요. 분위기도 작용하고 외모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조건이 형성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만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줘서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시는 분은 그분이 원하는 내가 만났으면 하는 사람의 수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만나 하고 싶어 하는 수의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항상 빠져나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좀 재미있어지나 하면은 기존의 사람 중에서 나를 싫어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한번 나의 어떤 요소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구도 대놓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인간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태어날 때 얼마나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가 있어요. 독립적인 사람은 자기가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도움을 청해요. 의존적인 분은 먼저 도움을 청하지요. 그러나 이게 꼭 독립적인 게 좋고 의존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독립적인데 해당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다 망친 다음에 사람들이 수습해주게 돼요. 그러나 의존적이지만 인간적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좋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 좋고 의존적인 건 나쁘다라고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의존적인 분들은 뭔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빨리 남의 도움을 갖다 청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의존적이 되면 어느 정도 친구가 있어야만 되는 건 맞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상당히 의존적이지만 남들이 알아서 미리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서 그 사람이 의존적이라는 걸 몰라요. 또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상사가 되잖아요. 계속 일을 시켜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의존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적이면서 불친절한 사람은 자꾸 명령하듯이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의존적이라는 걸 모르게 되지요. 친구가 많은데 불행한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복수심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가 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야만 돼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게 우리는 친구와 나의 관계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속여서 일을 덤탱이 씌우면 엄청 화가 하죠. 그런데 내가 복수심이 강하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실수로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꼭 사과를 받아내거나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하는 분들은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무지 걱정을 해요. 우리는 복수심이 내가 하면 겁이 없을 것 같지요. 어떤 분은 복수심도 많으면서 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표현을 못하면서 속으로는 끌탕을 하지요. 그분들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다는 표현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없고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아요. 사회적 민감성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불편감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많이 안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자율성이 강하다 그러면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또 친구를 안 만나도 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식당도 싫고 사람 많은 지하철도 싫고 사랑받는 거리도 싫고 그러다가 보면 친구는 좋지만 시끄럽고 번잡한 게 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혼자 있게 되죠. 나의 기질에 상반되는 부분을 억지로 키운다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는 반대로 친구가 항상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SNS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 범위가 누구누구의 소개를 받거나 직장을 받거나 뭐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SNS로 무슨 모임을 하다가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만 오히려 쉽지 않아도 되는 분한테는 사실은 독립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끝없이 친구분이 공급되는 세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친구가 전문가면 해결해줘요. 내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누가 고발이 들어갔어요. 했는데 내 친구가 경찰이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면 친구가 물론 요새 같은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절차는 알려주겠죠. 그런 다음에 얘야 그렇게 떨지 마 그러면 경찰이 얘기하니까 혹은 변호사인 친구가 얘기하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경찰도 아니고 변호사인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궁극적인 도움이 되진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만약에 친구가 은행원이거나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친구가 돈을 꿀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한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한테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호소해도 도움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는 괴로울 때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 위로받고 버틸 수는 있지만 친구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되게 싫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그 친구가 없으면 만들어지죠 않아요. 나머지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모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지만 나는 나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다른 친구들도 다 어차피 그 친구를 갖다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만 빼고 연락해서 모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따지면은 이제 잘 됐죠. 뭐 서로 싸우다가 그 친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결국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이 친구 집단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친구를 다이렉트로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나에 대한 험담을 온 주위 이해하게 되면서 나한테 공격을 하게 되겠지요.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은 결국 나는 그 모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잃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더는 디렉트로 예결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친구 빼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도 만약에 5명이 모임이다. 그러면은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 빼면 3명이지요. 그 3명만 불러서 꼭 4명이서 모일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냥 친구 1명만 그 중에서 만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를 부를 그럴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자고 하고요. 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부르자 그러면 아무 이유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일까지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게 되면 다들 눈치껏 알아서들 해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멀어지는 건요, 대부분 싸움을 수반을 하면서 멀어지거나요. 아니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랑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현명한 해결은 싸우지 않으면서 혹은 싸우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두려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불확실성이든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누구와 멀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잘했어, 지혜로웠어 하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누구랑 멀어지기를 갖다 바랄 때 우리는 현명함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꾸 현명하게 지혜롭게 싸움 없이 시관계를 갖다 정리하고 싶어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관계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명한 해결 방법은 기분 좋게 끝나는 법은 없고 내가 기분이 안 좋건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게 결국은 끝난다는 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하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좋은 친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진짜로 좋은 친구라고 할 때는 보통 위기를 전제로 해요. 만약에 살면서 나도 아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저 친구도 지혜롭고 현명한 친구여서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으로 잘 지내요. 왜냐하면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이 우정에 흔들림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가 닥쳤으면 무너질 친구들도요, 위기가 안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야라고 믿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위기 앞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인생에 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나의 우정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게 인생에서 내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도 친구한테 돈을 꿔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 살면서 이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전부 가난해요. 나한테 돈을 꿔줄 수 없어요. 꿔주려고 하면 본인이 엄청 손해를 봐야 돼요. 돈을 못 꿔줘요. 그럼 난 생각해요. 아,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어. 나는 밤마다 새벽 2시에 술 마시자 하면 나오는 친구가 나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진정한 친구가 갑자기 다들가니 이상이 생겨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위기를 알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 내가 삶의 위기와 곤경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이 안정되면은 왠지 몰라도 내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가 많고요. 내 삶이 위태위태한 일이 많잖아요. 내 주위에는 가식적인 친구밖에 없게 돼요.